네, 이번 시간에는 15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86페이지 15번이요. 우리나라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우리나라 조세는 여러 가지 분류 방법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직접세하고 간접세 구분하는 거, 그다음 보통세하고 목적세 구분하는 거.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직접세는 납세자가 담세자이므로 조세 부담의 전가가 없다. 직접세하고 직접세하고 간접세 분류하는 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직접세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같은 경우죠. 납세자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같은 경우고, 요것은 같지 않은 경우죠. 간접세. 그래서 직접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소득세나 법인세나 상속세, 증여세 뭐 이런 것들은 직접세에 해당하고, 간접세는 납세자, 예를 들어서 그 뭐 증권거래세나 인지세나 주세 뭐 이런 것들은 간접세에 해당하잖아요. 납세자하고 담세자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세, 술에 대해서 세금 매기죠. 근데 그 세금은 사실은 그 납세자는 그 술 먹는 사람이잖아요. 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세금 부담하는 사람은 술 세금하는 사람인데, 납세하는 사람은 그 소주 공장이에요. 소주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도 사실 그걸 부담하는 사람은 그 증권거래 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인데, 납세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이 납세하잖아요. 이렇게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것을 간접세라고 한다. 그리고 간접세, 증권거래세가 포함된다는 거, 인지세에 포함된다는 거, 그다음 주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직접세에 속하는 거, 간접세에 속하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증권거래세는 간접세인데 직접세에 속한다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조세는 세수 용도에 따라서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되고요. 교육세는 목적세에 속한다. 정답은 2번이네요.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그 조세 분류하는 것 중에서 그 직접세, 간접세, 그 목적세 요 세 개 종류 정도는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기본법상 납세 의무의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요.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세 가지는 좀 아셔야 돼요.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 그 다음에 확정, 납세 의무의 확정 방법, 그 다음 소멸. 요 세 가지. 뭐 다른 건 몰라도 요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납세 의무가 언제 성립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때 되고,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 되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 언제 시작해요? 상속이 개시되는 때 과세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증여세 같은 경우는 증여재산을 받은 때, 수령한 증여재산을 받은 때, 뭐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세 같은 경우는 과세 기준일이 성립 시기가 되고, 확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신고확정, 부과확정, 자동확정. 신고확정에는 뭐 소득세, 법인세 같은 거, 증권거래세 같은 게 있고, 부과확정에는 뭐 상속세, 증여세 같은 경우, 자동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법인세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멸되는 경우,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죠? 납부하면 소멸되겠죠. 세금을 납부. 그다음 부과 취소. 국가에서 납세 의무를 부과했는데 그것을 취소하면 그때 납세 의무 사라지겠죠. 그 다음에 제척 기간이 완료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렇게 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성립, 확정, 소멸로 구분해서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소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부가 취소된 경우 당연히 납세 의무 없죠. 그다음 납세 의무자가 사망한 때가 납세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가 사망하면은 그것이 상속인한테 결국 승계돼서 상속인이 내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사망한 사람이 그 자산 범위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가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 제척 기간이 끝났을 때, 4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이것은 소멸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에 서류 송달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 공시 송달, 이 네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납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국세 진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세 의무도 소멸한다. 소멸시효
완성되면은 납세 의무 소멸된다 했죠, 조금 전에. 근데 그 소멸 시효는 5년입니다. 2번 제척 기간은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으로 그 기간이 만료되면 납세 의무도 소멸합니다. 제척 기간이라는 게 법정 기간에 국세 부과할 수 있는 법정 기간. 근데 그 법정 기간이 끝나면은 납세 의무 소멸을 하죠.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납세 의무는 소멸한다가 아니라 상속인한테 승계돼서 그 상속인이 상속을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가상금 및 가상금과 체납 처분비의 납세 의무를 부담한다. 그렇죠. 합병하면은 그 합병된 그 회사 피합병 법인에 대한 그런 세금을 내줘야 되죠. 그래서 그 청산인이나 출자자, 법인, 사업 양수인 이런 사람들이 제2차 연대 제2차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소득세법상 소득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통상적으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의미하고요. 그다음 2번 거주자별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죠. 3번 금융상품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통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펀드 같은 경우, 집합투자기구 같은 경우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죠. 그리고 파생상품 같은 경우, 특히 파생상품,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 뭐 코스피 200 선물이나 코스피 200 옵션 같은 경우, 또 ELW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4번 이자소득은 금전의 사용 대가로 받은 이자인 반면 배당소득은 지분 투자에 대한 이익의 분배금으로 받은 대가입니다. 뭐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이자소득에 대한 개념, 배당소득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보통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자소득, 두 번째 배당소득이 있고, 그러니까 금융투자 상품에서 나오는 그런 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세 번째 양도소득이 있어요. 양도소득. 근데 보통 금융소득 하면은 보통 일반적인 협의의 금융소득 하면은 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요 두 가지. 이자소득하고 배당소득. 그래서 요게 2천만 원이 넘으면은 종합과세 신고를 해야 되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이제 양도소득 일부 과거에는 파생상품에 대해서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았는데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소득, 코스피 200 옵션, 코스피 200 선물, 또 ELW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핵심 포인트 해설에 다 나와 있는 정리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는 신고 확정 세목으로 신고함으로써 과세 표준과 세액이 확정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납세 의무의 확정은 신고 확정, 부과 확정, 자동 확정이 있다 했죠. 근데 소득세는 뭐라 했죠? 신고 확정이라 했어요. 신고 확정. 그래서 매년 5월에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1월, 2월 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 보통 1월 달에 연말정산 하죠. 그럴 때 이미 그 세금 신고를 그때 다 하니까 굳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두 번째,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죠. 사업소득만 있거나 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있으면서 기타 소득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또 근로소득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 신고해야 되죠. 그래서 2번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그 종합소득 신고합니다. 다음 3번 근로소득, 퇴직소득만 있는 자, 4번 퇴직소득, 법정, 연금소득만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은 굳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것은 그 핵심 포인트 해설의 네 번째 5월 소득신고 면제자 5월 달에 종합소득신고 하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거기 1번부터 9번까지 나와 있죠. 요 내용들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기억하시든지 아니면 5월 달에 종합소득 신고하는 사람을 위해도 기억하시든지 5월 달에 신고하는 사람은 사업소득 있는 사람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근로소득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사람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같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5월 달에 신고해야 되죠.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거주자별 소득 유형 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과세 방법이 옳은 거 이거 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주자의 그 과세 방법 거주자 과세 방법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가지가 있죠. 종합과세가 있고 종합과세 그다음에 분류과세 그다음에 분리과세 그다음에 비과세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거주자의 과세 방법은 이렇게 네 가지고요. 비거주자의 과세 방법은 요 세 가지입니다. 비과세가 빠지고요. 근데 종합과세가 뭐고 분류과세가 뭐고 분리과세가 뭐고 비과세가 뭔가 이런 의의를 먼저 아셔야 되고 어떤 소득이 종합과세고 어떤 소득이 그 분류과세되고 요거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합니다. 요거 종합과세라는 건 뭐죠?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 있죠?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6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렇게 6가지 있죠? 6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6가지는 반드시 다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되어 있고요. 분류과세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상적인 소득이 아니라 비경상적인 소득, 가끔씩 일어나는 소득 있잖아요. 퇴직소득, 퇴직 가끔 하잖아요. 그죠?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직장에서 제일 늦게까지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퇴직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자주 경상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 집을 팔거나 뭐 그런 경우, 집 파는 경우 뭐 정기적으로 정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분류과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퇴직소득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이 분류과세에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는 법에서 분리과세하도록 정한 별도로 과세하도록 정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다음 연금소득, 기타 소득 이런 거 있고요. 비과세도 법에서 정책적으로 세금을 안 받는 그런 걸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세하는 방법은 4가지가 있고 각 4가지마다 어떤 소득이 해당되는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이자소득,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게 분류과세죠. 퇴직소득, 양도소득, 분류과세 2번이 맞습니다. 3번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고요. 양도소득은 분리과세, 사업소득은 종합과세. 그래서 4번도 틀렸네요. 맞는 것은 2번이죠. 그래서 핵심 포인트에 나와 있는 소득 대상 소득하고 과세 방법들 좀 기억하시고요. 소득세 납세 의무 범위는 거주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국외 소득 전부 다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다음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상속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일반적으로 이거 무상 재산의 무상 이전으로 인한 세금이 상속세하고 증여세 2가지가 있죠. 상속세하고 증여세. 또 그 의미는 2개 다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죠? 무상으로 이전해. 근데 상속은 한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전되는 거고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이전하는 거잖아요. 이건 돌아가셨을 때 재산 무선 이전. 증여세는 살아계실 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상 이것은 거의 세율이나 이런 게 거의 대부분 똑같아요. 상속세, 증여세의 내용은 거의 다 똑같은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대부분의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일단은 거기까지 알고 1번 납세 의무자는 상속인 및 유증자이다. 수증자죠. 유증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수증자가 납세 의무자고요.
그 다음에 2번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보험금도. 그 다음에 3번 상속세 과세 가액에는 생전 재산 처분 및 부채 부담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이 상속세 과세 가액에 상속세 과세 가액 중요한데요. 과세 가액은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당연히 포함되겠죠. 상속재산 당연히 포함되고요. 근데 이것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생전 증여한 자산, 생전 증여. 예를 들어서 상속인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돌아가시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되고, 만약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생전에 살아있을 때 생전에 어떤 그 재산 처분 금액, 재산 처분한 거 있으면, 예를 들어서 1년 이내에 2억 이상, 2년 이내에 5억 이상 재산 처분한 게 있으면 그것도 포함하고요. 생전에 또 부채를 부담한 거, 예를 들어 1년에 2억 이상, 2년에 5억 이상 부채 부담한 거 있으면 이것도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 재산만 과세가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포함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걸 포함시켰을까요? 상속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물론 생전 재산 처분이나 부채 부담액이 정당한 것이면 물론 빼줍니다. 정당한 것으로 입증을 하면은. 근데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이 불분명하다고 하면은 이것도 포함시킨다는 점 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상속세 과세 표준은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공제, 인적, 물적, 기초, 감정평가 수수료 이런 것을 뺀 금액이겠죠. 그래서 4번 맞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그 상속 재산의 내용하고 상속세 과세 가액에서 상속세 과세 가액이 들어가는 게 상속세 재산 가액,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생전의 증여 재산 가액하고 생전 재산 처분 가액, 부채 부담액도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자산에 하지 않는 것이네요. 1번 사내 근로복지금의 유증한 재산, 이거 됩니다.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유증한 재산도 되고요. 3번 정당의 유증한 재산. 이렇게 공공단체나 조금 공공복리를 위한 그런 복리를 위해서 유증한 재산 이런 것들은 다 비과세 시킵니다. 이건 어떤 사적으로 누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번 신탁재산은 그냥 일상적으로 그 비과세 자산에 해당되지 않죠. 과세하죠. 핵심 포인트 해설해 보면은 그 상속세 비과세되는 경우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다 어떤 조금 공공적인데 유증하는 그런 자산들은 그 비과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과세 불산입하는 경우도 공공법인에 출연하거나 공익신탁재산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세 불산입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증여세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거. 증여세라는 것은 생전에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거죠. 1번. 납세 의무자는 수증자이다. 수증자라는 게 뭐예요? 증여를 받은 사람을 수증자라고 하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수증자이고요. 2번.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징수, 유예 및 공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3%입니다. 신고세액 공제는 3%. 과거에는 이게 10%였는데 지금 이제 3%까지 줄었죠. 점점 줄어가지고 지금 3%입니다. 3번 증여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증여세는 3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다음 4번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물납이 증여세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 증여세의 경우는 물납이 안 됩니다. 상속세는 물납이 되는데 증여세는 물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꼭 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과세 대상, 증여세의 과세 대상은 그냥 민법상 증여재산뿐만이 아니라 증여의제재산, 증여추정재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증여추정재산은 물론 다른 반대 그
입증해가지고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서 번복할 수는 있지만은 번복하지 않는 한은 증여 추정 재산도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에 있는 두 번째 칸 마지막 칸 신고 및 납부기한하고 물납, 분납, 연납 이거 좀 표시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일반적으로 상속세하고 증여세하고 다 똑같은데요. 요 신고 및 납부기한하고 물납, 분납, 연납 이 부분만 상속세하고 증여세가 다릅니다. 뭐 세율 같은 거 다 똑같습니다. 증여세율을 상속세율하고. 근데 요 끝에 나오는 신고 및 납부기한하고 물납, 분납, 연납이 다르니까 요건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주 같은 경우에는 6월, 국외 거주 같은 경우 9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거든요. 근데 증여세는 3월 다르죠? 다르고. 그다음 물납, 분납, 연부연납. 상속세는 물납, 분납, 연부연납 다 적용이 되거든요.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물납은 안 되고 그 연부연납하고 그 분납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그 물납의 그 요건 있죠. 물납 요건.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가액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초과해야지 물납이 가능하고요. 상속재산의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해야 되고, 다음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을 초과할 때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물납이라는 게 뭡니까? 그 돈이 아니라 뭐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걸 물납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납의 요건 요 세 가지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상속세와 증여세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반적으로 상속세하고 그 증여세에는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약간 좀 다른 것들이 있긴 하죠. 1번 세율은 10%에서 40%가 아니라 10%에서 50%입니다. 50%까지.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신고세 공제제도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3%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3번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물납이 가능한 게 아니라 2천만 원 초과시 물납이 가능하고요. 물납은 증여세는 안 되고 상속세만 가능하다고 그랬죠. 3번도 틀렸고 4번 세액이 1천만 원 초과시 분납이 가능하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분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분납하고 연무연납은.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에 보면은 분납과 연부연납의 요건 나왔는데 이것도 좀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5번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짝지어진 거.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이 그 금융소득이에요. 이게 협의의 금융소득인데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이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소득이 뭐고 배당 소득이 뭔지 굉장히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구분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 거 1번 채권의 현물 조건부 매매 차익, 그다음 보험 차익. 이게 이자에 해당되는 거죠. 요 밑에 먼저 그 핵심 포인트 해설부터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있잖아요. 뭐 이자나 할인액이나 보험 차익이나 그다음에 초과 반환금 이런 것들이 이자인데 표현은 이자라고 표현돼 있지 않지만은 할인액, 보험 차익, 초과 반환금 요거 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권 증권의 뭐 할인액, RP의 그 매매 차익, 예금의 이자 이런 것들은 이자 소득에 해당되고 줄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국내외 예적금에서 그 두 번째 점에 주가지수 연동대출 관련하여 옵션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너스는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이자 지급의 감액으로 처리합니다. 이거 좀 구분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가지수 연동예금이라는 게 있죠. 주가지수 연동예금 보통 ELD라고 하죠. ELD라고 하죠. 그다음 주가지수 연동대출이라는 것도 있어요. 연동대출. 근데 요때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주가지수 연동예금의 이자는 이자 소득으로 봅니다. 근데 만약 주가지수 연동대출의 경우 주가가 올랐을 때 대출 이자를 감면해 주는 거 있거든요. 그런 감면된 그 이자에 대해서 그것도 이자 소득을 볼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있는데 이 연동대출의 경우는 그것을 이자 소득으로 보지 않고 그냥 이자를 감액한 걸로 본다는 소리예요.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비영업대금 이익이란 게 있죠. 비영업대금 이익도 이자소득으로 보는데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건 뭐냐면은 사채이자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냥 개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그다음 이자 받는 그것을 사채라고 그러잖아요. 사채이자를 법적 용어로는 그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고 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 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보통 25%로 과세하죠. 그것은. 그다음에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묶인 거.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끝에 배당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배당이란 말이. 1번 배당이나 분배금이라고 표현된 게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입니다. 기억 상법상 건설이자의 배당이란 말이 들었으니까 이게 배당소득이고요. 니은 ELS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분배금, 이것도 배당소득이고요. 근데 주식 워런트 증권으로 발생한 수익 분배금은 이곳은 ELW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으로.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입니다. 배당소득 관련해서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거기 핵심 포인트 해설에서 5번째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집합투자기구 이익이 뭐죠? 펀드 수익 말하는 거죠. 집합투자기구가 펀드 말하는 거잖아요. 펀드의 이익은 국내에서 이익이든 국외에서 발생한 이익이든 뭘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유사 배당소득 해가지고 ELS, DLS, ETN 요것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요거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거 ELS 파생결합증권이죠. DLS 이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그 ETN 이건 상장지수채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이라고 말하죠. 요것은 뭘로 과세한다? 여기에서 발생한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고요. 여기서 아울러 가셔야 할 게 ELW는 E자로 시작해가지고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요것은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요. 양도소득. 요건 배당소득이 아니라 E자로 시작한다고 해서 배당소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건 양도소득으로 과세하고 또 ETF라는 것도 있죠. ETF는 상장지수 펀드죠. 상장지수 펀드는 주식 매매 차익 부분은 비과세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이자 같은 그런 것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해당되는데 배당소득 요 세 개는 해당되는데 요거 두 개는 여기에 배당소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요건과 거리가 먼 것. 1번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요거 맞고요. 2번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세법상 집합투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요거 충족하면은 세제 혜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혜택의 첫 번째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이하되고요. 두 번째 매년 1회 이상 결산해야 되고요. 세 번째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금전 위탁, 금전 환급해야 되고요. 네 번째 사모투자 신탁이 아닐 것. 요게 좀 적정하지 않습니다. 사모투자 신탁도 가능합니다. 세제 혜택 받는 게. 근데 모든 사모신탁이 가능한 게 아니라 사모신탁 중에서 특정 단독 사모펀드는 안 돼요. 예를 들자면은 투자자가 거주자 1인이거나 투자자가 1인인 것은 단독 사모잖아요. 특정 단독 사모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1인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한 사람이 그 자산 운용에 관여하면은 그것은 세제상 혜택은 못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핵심 포인트 해설 그 세법상 집합투자기구 충족 요건 1, 2, 3, 4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번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여기도 혹시 자본시장법에 의한 투자신탁일 것 이렇게 돼 있다고 만약에 교재에 그렇게 돼 있다면요. 그 투자신탁을 집합투자기구로 조금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자본시장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일 것. 2번 그다음 설정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결산 분배할 것. 3번 금전으로 위탁받아 금전으로 환급할 것. 그다음 4번 사모 집합투자기구 중 기억니은에 해당되지 않을 것. 여기 투자자가 1인이거나 1인 및 특수관계인으로 되거나 사실상 한 사람이 의사결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특정 단독 사모펀드가 아닐 것. 특정 단독 사모펀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요건을 다 갖추면은 그 효과 부분에 보면은 세법상 적격 집합 투자기구, 적격 펀드로 간주해서요. 환매 분배를 통한 이익 수령할 때 과세하고요. 이익 중 일부 손익 과세제, 일부 손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보수나 수수료 등에서는 보수나 수수료에 대해서 과세 소득에서 차감합니다. 그러면은 세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요건을 다 갖추면은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행 세법상 투자 대상에 대한 과세 여부에 대한 여부가 올바른 것은 이 과세와 관련해서요. 조금 전에 그 일부 손익 과세 제외란 말이 나왔는데 일부 손익 과세 제외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일부 손익에 대해서 과세 제외하니까 과세에서 제외하니까 결과적으로 세금 안 낸다는 소리예요. 세금 안 낸다는 거예요. 이익이 생겨도 손해가 난 경우는 뭐 당연히 안 내는 건 당연할 텐데 이익이 나도 과세 제외한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상장 증권, 상장된 증권. 근데 상장된 증권이라고 모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그 상장 채권은 안 되고요. 채권도 안 되고 외국 주식, 수익증권 요것은 제외됩니다. 상장됐어도 요것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여기 상장 주식만 가능한 거예요. 상장 주식 또는 상장 DR 요런 것은 되는데 상장 채권, 뭐 상장된 외국 주식, 수익증권 이런 것들은 상장됐어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 좀 기억하시고 이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세상 좀 우대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기업 주식 또는 투자증권 요것도 만약에 매매해가지고 매매 차익이 생기면은 과세 제외하니까 세금 안 냅니다. 세 번째는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 요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 세 가지. 여기서도 기억하실 게 뭐냐면은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만 그 비과세하는 거니까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 또 장외 파생 상품 요것은 과세제에서 과세제 안 하니까 이것은 과세한다는 소리예요.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 예를 들어서 뭐 삼성선물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이거든요. 이런 것만 가능한 거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 예를 들어서 지수를 대상으로 한 장내 파생 상품은 코스피 200 선물이잖아요. 코스피 200 선물 또는 코스피 200 옵션. 이런 것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이에요. 이것은 과세 제외가 아니라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양도소득 과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게 지금 핵심적인 말이에요. 2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펀드의 투자 대상에 대한 과세 여부가 바른 것은 1번 펀드가 투자하는 상장 채권의 평가 차익은 비과세? 아니죠. 상장된 증권이라도 채권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합니다. 그다음 2번 펀드가 투자하는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 상장 주식, 상장 DR 이런 것들은 비과세입니다. 과세 제외란 말은 그냥 비과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과세하고 유사한 말이다. 사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세제하고 비과세는 다른 말인데 그냥 비과세라고 생각해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2번이 맞고요. 3번 펀드가 투자하는 상장 주식의 배당 수익, 매매 차익,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하지만은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배당 소득으로 과세하죠.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펀드가 투자하는 파생 상품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한다. 파생 상품 같은 경우 파생 상품이라도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은 비과세하지만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 상품 또는 장외 파생 상품은 과세합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의 그 일부 손익
가세제 그 세 가지 1, 2, 3번 나왔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보수 및 수수료 공제하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4번의 집합투자기구 소득관리 관련해서 집합투자기구 신탁형이나 회사형이나 판매 결산할 때나 양도할 때나 모두 뭘로 과세한다?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그 펀드 금융투자 상품을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 같잖아요. 근데 집합투자기구를 양도할 때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